2010년 12월 17일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튀니지에서 한 청년이 분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경찰의 과잉 단속에 저항하는 아주 절박한 행동이었는데요. 이후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랍의 봄이라고 알려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죠. 프로테스트, 아랍스프링, 이집트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퍼뜨리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2년 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미투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들의 가슴속에만 남아있었던 성폭력, 성추행의 기억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데 이 해시태그가 아주 커다란 역할을 했죠. 세상을 바꾸는 저항, 공감, 지지, 응원의 기호가 된 해시태그. 이제는 잘못된 언론을 바꾸고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희망과 연대의 기호로 세우고자 합니다. 정준희 해시태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굽히지 않는 펜, 그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비판적 언론 자유의 상징입니다. 언론 탄압에 광풍이 몰아치던 암흑의 시대,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로지 진실만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권력 비판으로 이끌었던 힘은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의 언론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언론 탄압의 산증인 변상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자리에서 좀 뵙다가 이렇게 저희 이제 해시태그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제 처음 모시게 되는 손님이어서요.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저도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제 장소를 선택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광장의 상징성에서 이제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그다음에 여기가 프레스센터는 사실 우리나라 저널리즘의 어떤 굉장히 중심지라고 볼 수 있고. 이 저널리즘 카페라고 부르는데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굽히지 않는 펜이라고 이제 앞에 이제 조형물이 생겼잖아요. 저희가 이 상징 조형물을 한번 선택해 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좀 무겁고 좀 아픈 자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과거의 언론의 좌절과 고통, 그다음에 현재의 그 신뢰받지 못하는 언론의 자화상도 그 자리에 담겨 있고, 그다음에 도대체 이 언론들은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될까라고 하는 불투명한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두운 것들이 막 중첩되어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그 굽히지 않는 펜 그 자리거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쓰여진 이름과 이제 사회기관 단체명 같은 걸 쭉 보면 어떻게 보면 저널리스트들이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세워보자라고 하는 결의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온 국민의 함성이나 어떤 질타같이 느껴지는 자리여서 굽히지 않는 펜 대단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무거운 자리인데 오늘 오면서는 좀 한참 좀 보다 왔습니다. 믹스드 필링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보면 한 가지 감정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되게 복합적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냥 자랑스러운 역사를 막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 얘기를 하자면 이제 1974년 10월 24일이죠. 그걸 흔히 우리가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이라고 부르는데 유신이라고 하는 아주 권위주의 정권이 언론을 엄청나게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던 당시에 언론인은 언론인답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서 선배들이 이제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 이후에 치른 대가는 이제 혹독했죠.
동아일보가 그때 134명, 조선일보에서 33명, 합쳐서 167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리해고 당하고 길로 나와 앉아서도 계속 당국의 감시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립된 어떤 낭인으로서 이 시대를 갖다가 몇십 년을 살아가셨거든요. 네. 이제 한 46년째인가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결국은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죠. 예,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역사고 예. 사실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기억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기자님이 사실은 또 어떻게 커오셨는가, 어떻게 성장해 오셨는가라는 어떤 개인사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 사회사하고 연결됐으니까 예. 이거하고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CBS고 예. CBS는 이제 뭐 국내 최초 사실 민영 방송사고 기독교 방송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명칭이 붙어 있지만 사실 우리 예. 사회에서 굉장히 진보적이거나 저항적인 목소리를 내는 굉장히 중요한 산실이었었잖아요. 예. 거기에 입사하실 때는 제가 PD로 입사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거슬러 올라가면 1971년 유신 정권을 준비하던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프레스 카드 제너럴을 네. 만들었죠. 예. 그래서 기자들에게는 일련 번호가 찍힌 자격증 내지는 허가증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걸 네. 이제 프레스 카드라고. 기자가 그때 7,000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프레스 카드가 그때 4,000장밖에 안 나온 거예요. 예. 그럼 3,000명은 구조조정당해서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게 그냥 정치 권력이 집권 세력이 그냥 하겠다고 맘먹으면 되는 거죠. 결국 7,000명이던 기자가 3년 사이에 2,900명으로 내려가요. 프레스 카드제에 의해서 다 기자 자격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거죠. 근데 1980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신군부 세력을 만들어서 등장하면서 언론사 숫자를 줄여버리죠. 그래서 몇 개를 합쳐가지고 그냥 통폐합시켜버리고 어떤 언론사는 뉴스와 기자를 없애면 알아서 뭐 먹고 살든지 뭔가 도태돼 가겠지 생각해서 기자와 뉴스 기능을 갖다 빼앗아 버린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제가 입사했던 CBS는 그때 뉴스 기능을 빼앗기면서 기자를 두지 말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된 거예요. 이 모든 보도 기능이 오늘로 종결되고 역사적인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 이후에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를 통제하던 곳에서 언론사를 자유경쟁으로 확 풀어주고 네. 수많은 언론사가 한꺼번에 생기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 김중배 선생께서 그때 이제는 금권에 휘둘리는 언론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될 거다라고 지적을 하셨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언론은 과거 관변 언론 시절에 왜곡돼 있던 걸 제대로 정상화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금권의 그렇죠. 네, 이제 위압에 휘둘리는 이 생존 경쟁 시대로 바로 진입을 합니다. 그때의 모순들이 이제 지금 중첩돼서 나타나는 거죠.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비판을 못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광고주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다고 광고주한테 완전히 매몰되고 독자의 클릭수만 생각하는 막 모순이 중첩된 지금의 저널리즘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말씀처럼 이게 어떤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제 어떤 목소리를 높였던 이제 그런 기억을 자신의 어떤 찬양을 쓴다거나 자화자찬에 써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정작은 사실 그걸 하셔야 되는 분들은 돌아가셨거나 사실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시거나 이런데. 예. 결국 뭐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신문들은 올해가 100주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기념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 있는 얘기들을 꺼내놓지만 실은 그 이면에 가려진 부끄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도 없었던 거고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다짐도 없고 또 그것을 후배들이 넘겨받아서 계승 발전시키고 싶은 그러한 어떤 흐름 자체도 완전히 끊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다그치고 또 후배들은 선배들의 좋은 면을 본받으려고 달라붙어서 밤새 술을 사달라며 조르고 옛날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고 요즘은 온라인이 등장하고 직무가 많은 데다가 사람은 모자라니까 무슨 기사를 쓰던 뭐 거의 게이트키핑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막 올라가고. 네. 이렇게 좀 현재 언론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를테면 사실 언론인이 길러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른바 도제식 시스템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선배들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그다음에 어떤 관습을 물려받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사실 안 좋은 관습도 물려지기도 하고 예. 좋은 관습이나 이제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같은 것, 그렇죠. 자존심 이런 게 또 물려지기도 하는 건데 이게 전반적으로 붕괴가 되면서 사실은 안 좋은 관습은 좀 남아 있고 좋은 관습은 이른바 뭐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예. 간섭하지 말라는 태도로 좀 가버리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도 걸리고 그렇죠. 노력도 필요하고 하니까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스럽죠.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면서 반성하고 자책해야 되고 제대로 된 저널리즘 스쿨을 통해서 적어도 일정 기간의 기자, PD, 아나운서가 되는 코스를 밟은 다음에 각 사에서 선배들로부터 네. 도제식 교육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각자 도생의 길로 그렇죠. 기사를 써내니까 엄청나게 불안한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불안과 혼란이 이렇게 결국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지금의 이제 언론들도 사실은 권력 비판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저항하는 언론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 이 하죠. 말의 값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는 가장 힘센 이데올로기에 도전해야 되는 거죠. 당신들의 특정 목적과 특정한 이념을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 아니냐. 네. 그거를 이제 깨트려내야 될 게 저널리즘의 사명인데 지금 가장 힘센 관점, 힘센 이데올로기는 뭐냐?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거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있으니까 거기가 제일 힘센 관점 아닐까? 네. 라고 했는데 과연 그걸까? 아니면은 이 다양한 관점들을 다 두루 섭렵한 다음에 문제는 그 비중을 재야 된다는 거죠. 네. 이쪽에서 함성이 크면 그대로 적고 저쪽에서 다시 함성이 나오면 그것도 적고 기계적 중립 상태에 놓인다든가 그냥 기사는 쏟아져 나가고 나중에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네. 이런 체제가 이제 갖춰져 가고 있어서 언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언론의 가치는 도대체 뭐지? 이제 이런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결국엔 권력 비판은 수단이고 사실 그들의 어떤 옹호의 도구로 쓰여버리는 것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자료를 받아들였을 때 기자의 심정은 엄청나게 진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보도자료를 만든 다음에 기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집단은 도대체 누군가. 그 집단은 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보도자료를 기자가 받아들고 읽은 다음에 그 설명을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가?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듣고 이 보도자료에 의해서 정책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입장은 어떤 건지 국민들의 이해관계는 어떤 건지를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보도자료를 받아들고 그 보도자료를 만든 집단에 의해서 다시 백브리핑을 또 듣고 이걸 사실 확인하고 진짜 얘기한다. 네. 공들인 기사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권력 비판에 앞장선다라고 이제 언론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권력과의 거리두기인데 예. 실질적으로의 선택은 거리두기가 아닌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막연히 그냥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언론인은 뭐 절대로 정치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는 건데 이 복합적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인은 정치권에 진출하면 안 된다, 된다 해서 기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안 제 했으면 생각입니다. 좋겠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도 우리 저널리스트의 세계에서 청문회는 있어야겠다. 지금 당신이 옮긴 그 행위는 선배로서 보기에 또는 후배 동료로서 보기에 이렇소라고 하는 소속된 언론사의 청문회가 한 번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기자협회든 PD협회든 아나운서 연합회든 간에 전체 언론계가 이번에 그 이동은 과연 우리 저널리즘계의 본령이나 윤리적 의무를 생각할 때 옳지 않다 또는 뭐 적절하다를 판단하는 청문회는 거쳐야겠다. 네.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건 제발 돌아오지는 말았습니다. 갔으면 갔지. 예, 예. 갑자기 어느 날 사장님이 돼서 오신다든가. 예. 제가 이제 기자님을 여러 가지 또 경험, 그러니까 보통은 되게 폐쇄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할 게 없으니까 정치로 진출하는. 예. 사실 이런 케이스가 제가 보는 그 이른바 언론인들의 그래요? 상당한 또 특히나 영향력 있는 언론인들의 상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특히 자기 직업을 성찰하는 기자를 만나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는 기자님이 그거에 굉장히 참 어떤 기자보다도 되게 좀 뛰어나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예. 그 저희가 이 해시태그라고 하는 걸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저널리즘이란 뭔가라고 하는 것도 탐색하고 저널리즘의 잘못을 짚는 것도 있지만 변화하는 저널리즘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까지 아마 예.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 해시태그에 대해서
어떤 거 부탁하고 싶으신가요? 결국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죠. 이제 옛말에 이제 천망회해 소위불루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하늘의 그물은 이렇게 숨겨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역사 속에서 다 걸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기자가 자기네 역할이 그건 줄 알았어요. 네. 우리는 어떤 하늘의 그물이 되어서 잘못된 것, 부패한 것, 왜곡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언론을 감시하면서 언론이 설마 모르겠지라고 하는 것들 또는 언론이 슬쩍 왜곡한 것들을 다 걸러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민낯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발가벗겨지고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게 됐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할 질문이죠. 알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동안 우리 언론을 덮고 있었던 장막이 한꺼풀 벗겨지면서 우리 언론의 민낯이 세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죠. 변상욱 기자의 질문처럼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언론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됐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그런 물음표를 우리 가슴에 안고 오늘 해시태그의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좀 해볼 텐데요. 이 해시태그 프로그램에 아주 절친이자 짝꿍이 되실 분입니다. 거의 없다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아까 저기서 연기 막 뒤에서 예. TBS의 사생아라 불리는 거의 없답니다. 저는 여기서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학생 모드로 저의 지성을 억누르겠습니다. 네. 낮은 자세로 임해주실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첫 순서이니만큼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미디어 비평을 사실은 전담해 왔다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빚을 미디어 오늘에게 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엄혹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사실 좀 이끌어왔던 측면이 있기 지금도 때문에 많습니다. 지금도 네. 많고요. 굉장히 소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모든 소송 다 이겼고요. 소송 비용을 다시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소송 재테크라는 말도 하는데요. 이제 이자는 없지만 네. 소송 이겨서 소송 비용을 받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도 네. 연대하면서 네. 같이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의 최한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북대에서 경제학, 학생을 상대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이 프로에 나오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경제에 관한 뉴스가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느는데요. 생각보다 부정확한 정보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경제 뉴스는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제 뉴스가 수요 공급으로 다 설명하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하나의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뉴스 소비자로서 평소에 언론에 대해서 갖고 있던 약간의 불만, 그리고 투덜댐, 그다음 혹은 제한, 이런 걸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은 들어요, 교수님. 영화를 보다 보면 이 감독이 굉장히 영화의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그렇죠. 예. 관객을 우습게 보는 건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예.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논의를 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거의 없다님도 네. 같이 하시니까 네. 가장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 우리 먼저 얘기하면 좋을까요? 과연 이제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포지션은 지금까지 기존의 미디어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들이대고 좋든 싫든 평가를 조금은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포지션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 검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비평. 네, 자기 비평. 예. 죄송합니다. 이 용어가 왜냐면 자기 검열은 네.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제가 너무 이게 B급 용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대표님께 저희 TBS에 관한 소회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조선일보에서 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네. 교통방송이 친정부 성향 인사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요. 네. 저를 친정부 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미디어 네. 오늘의 대표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론을 친정부 성향이냐, 반정부 성향이냐 낙인을 찍기보다는
기자는 기사로 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주장은 근거로 반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프로그램도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언론 역시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언론을 이해하면 사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저널리즘 리터러시의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셔도 네. 굉장히 피를 토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실 네. 화가 날만 하죠. 예, 이건 예. 상당히 명예훼손성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낙인 찍기를 하는 거는 다만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감정적으로 격해진 건 아니시라는 거. 그렇죠. 네. 이정환 대표님의 말씀 잘 알겠고 교수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교수님도 친정부 인사가 되셨습니다. 제가 명단을 봤는데 다행히 저는 없더라고요. 예. 그럼 교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전형적인 낙인 찍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근거가 부족하면 자꾸 프레임으로 이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저는 일종의 좀 길들이기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이제 그 문제 있는 언론들을 지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 문제들을 지적할 때 아까 자기검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을까, 이게 친정부적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식의 네. 어떤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저는 의도했다라고 아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런 언론사들이 성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일정한 정치적인 지향이라든가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그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실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 입장하고 반대되는 사실이더라도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그 얘기가 만약에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근거로서 충분하다면 그것들을 보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물론 TBS 보도가 네.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어떤 입장 속에서도 뭔가 충분한 근거와 충분하게 사실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우리도 한번 비평의 대상으로 늘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정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눈을 뜨고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네. 요즘 들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권력 비판이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데 왜 이 단어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 이게 무슨 뭐 언론사의 사명, 물론 사명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비판을 하고 네. 우리 비판 늘 옳다라는 믿음이 상당수 언론과 기자들에게 있는 것인데요.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많다. 그렇다면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언론이 감시자가 스스로 일탈할 때 네. 그걸 누가 비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희 고민이고요. 내가 말하면 그게 곧 진실이 되고 네. 내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 오만을 버리고 사실 앞에 좀 더 겸허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서 불신을 갖느냐. 네. 첫 번째는 그 비판하는 걸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어느 권력도 자기의 더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첫 번째는 비판이 일관성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의 불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 없다는 건 예를 들면 전 정부하고 현 정부를 비교했을 때 일관성이 없다일 수도 있고요. 네. 그 잣대를 너희한테 한번 들이대라. 네. 그래도 일관성이 없다. 이게 하나 사람들의 불만이죠. 이른바 내로남불 뭐 이런 건데 네네. 또 하나 사람들이 근데 보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불신은 일단 비판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는 비판을 거죠.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비판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네, 우리가 비판도 뭐 트집을 잡기 위한 비판이 있고 네. 물론 뭐 100% 항상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요즘은 뭐 각종 사이트에서 기자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 더 글을 많이 올려요. 그리고 그렇죠. 이거 이미 노출돼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의 수준이, 비판 수준이.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 그거보다 안 높아요. 네. 제 학문 분야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 중에서도 비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되는 분야예요. 네. 비판은 헐뜯기가 아니거든요. 비판의 핵심은 다르게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이 사실이고 주어진 것이 진실이고 이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다르게 보는 시각이 비판의 핵심이에요. 그럼 다르게 보면 달리 보이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수집된 사실이나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비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력 비판을 앞세우지만 네. 저는 그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그래서 감시적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권력은 감시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감시의 결과로 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들이 맞죠. 근데 감시의 결과 문제가 없거나 잘하고 있다면 사실 언론이 쉽게 하긴 어렵지만 칭찬도 해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비판을 이제 최우선순위로 이제 놓다 보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되거든요. 사실은 신성하다라는 말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정말
이 명제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신성하다. 사실은 신성하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하다라는 걸 정말 제대로 알고 네.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이 감시가 됐던 비판이 됐던 진행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뒤집혀 있다.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의 신성성을 훼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떤 기사들이 탄생을 하는지 실제 보도된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사인지 저희 해시태그에 보이스를 제공해 주신 아나운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보이스 아나운서라고 해서 보아라는 굉장히 고민 없는 이름을 붙였는데 네, 해시태그의 보이스 아나운서 보아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한 기사 속 해시태그 지난 3월 15일 노르웨이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보도한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경제, 노르웨이, 강경화 전화 끊자마자 한국인 아예 입국 금지. 세계일보, 강경화 협조 요청 받고도 노르웨이 한국 입국 금지. 국민일보, 한국발 입국 제한 138곳. 강경화 통화 직후 빗장건 노르웨이. 매일경제, 노르웨이 강경화 장관과 통화 직후 한국발 입국 금지 발표인데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기사 속 해시태그는 서울경제의 같은 기사.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16일 오전 8시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입니다. 전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전화를 끊자마자 한국인 아예 입국 금지. 이 끊자마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끊고 나서 5분? 10분? 24시간? 그는 직후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네. 통화 직후까지. 직후. 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또 기사로 보셨을 테고 네. 뭐 이거 보고 이제 말 그대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되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좀 많이 써왔던 이제 프레임이 좀 되게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종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사실은 신성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기사는 사실로 구성된 네. 왜곡된 기사입니다. 신성 모독이군요, 그러면.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의 문제일 텐데요. 네. 강경화 장관이 전화를 했다. 이거 사실이죠. 네. 다음날 노르웨이가 한국인을 입국 금지했다. 이것도 네. 사실입니다. 네. 모두 사실이지만 네. 잘못된 맥락을 전달하고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전화 끊자마자 입국 금지가 아니라 네.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을 입국 금지한 것이고요. 네. 노르웨이에 특별하게 한국인을 뭐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등 외교부 장관하고 다 전화를 돌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 장관이 전화를 했으니까 한국인만 빼고 입국 금지를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체면을 구겼다는 반응이 나온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 네. 이 반응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네. 없습니다. 아. 외교력의 한계를 노출시켰다는 지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누구의 지적인지 주어가 없습니다. 흔히 댓글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네. 기자야 그거 네 생각이지 하는 아. 그런 기사일 텐데요. 네. 심지어 해명 기사도 나왔는데 노르웨이 정부가 이건 모든 입국 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강 장관의 전화가 무관하다. 한국 기사는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네. 그 해명 기사도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불안하고 혼란하는 시국인데 왜 언론은 이런 기사를 쓸까? 독자들도 정말 답답하실 텐데요. 첫째는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 쓰는 기자들의 속성입니다. 둘째는 네. 한 언론사가 쓰면 따라 써야 되는 그런 플랫폼의 환경의 특성도 있고요. 포털에 이제 인기 검색어로 뜨면 다 같이 그걸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언론사의 문화가 있죠. 셋째, 유통기한이 1시간도 안 되는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아. 일단 치고 빠져야 되고 네. 치고 빠지면 그 사이에 트래픽이 확 오르기 때문에 이 가볍게 쓰고 가볍게 소비하는 이런 기사가 모여서 여론을 만들고 아하. 사회 인식의 틀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정말 다들 답답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한국 언론도 이런 신중한 태도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제 주변에도 좀 있습니다. 언론이 때론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이슈의 기사들을 서슴치 않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 마스크 개발 관련 기사들이 그건데요. 자, 매일경제 2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코미팜.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코미팜이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의 긴급 임상 신청에 상한가 직행. 그리고 머니투데이 3월 19일자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본격화. 첫 주자는 부광약품. 서울경제 3월 13일 일양약품 들어갔습니다. 일양약품 코로나19 치료 물질 발견. 이걸 보면 거의 치료제가 거의 완성이 돼서 내 이름은 약국에 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기사들이 나가게 되면 주식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까? 당연히 미치죠. 그래서 기사가 된 건데 또 네. 그걸 의도해서 이 뉴스를 제공한 건데요. 네. 이게 어려운 이슈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로서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네. 정보라는 게 사회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론이 이 보도를 할 때요. 네. 꼭 지금 안 써도 되죠. 왜냐하면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 여부는 이 약을 개발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언론은 언제 쓰는 게 제일 좋으냐면 딱 FDA 승인 났을 때 쓰면 네. 이런 문제 안 발생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뭐 하나 통계를 드리면요. 네. 미국 이제 FDA에서 약이 하나 개발돼서 네. 승인 나는 데까지 평균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12년 걸립니다. 아, 12년이요? 예. 근데 언론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게 보도대로 그냥 베끼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네, 네. 그러니까 면피는 되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업계 입장에서는 좋죠. 사실 이것 때문에 평소에 언론을 만나는 거니까. 아하. 근데 이거의 최종 피자는 누구냐? 네. 이제 들어가는 개미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주식시장에.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 특히나 개미들의 희생을 유발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홍보 효과를 의도하고 있는, 아. 그래서 사실은 아주 정직하지 못한 네. 그런 기사, 내용은 잘 모르는 이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관련된 전문 기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의학 전문 기자가 이런 기사는 어떻게 정말 생각하는지 한번 직접 기자를 만나서 해시태그가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여기 제목으로도 나와 있지만 뭐 7.15 병세 호전, 14.15 일상생활 예상이라고 코미판 보도자료를 직접 받았었거든요. 보도자료에 이렇게 똑같이 명시가 돼 있어요. 신약 개발의 단계가 이제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이제 전임상 단계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 또 3단계로 또 나눠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3단계까지 걸쳐서 이제 이게 시판 허가로 이루어지는데 여기까지 이제 성공해서 이제 상용화되는 확률이 10%도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 일상도 채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냥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규제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금 임상시험은 신청되어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는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그런 보안상이 있어서 그것들을 요청한 정도의 상황입니다. 임상시험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의약품 개발의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치료 효과에 대한 결과로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효과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될 것이고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같은 기자로서 뭐 왜 이렇게 써라고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 경제지에서 이런 보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독자들 혹은 투자가들이 혹할 만한 이런 기사들이 클릭 수가 되게 높고 실질적으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필터링 역할을 해주면 좋긴 한데 하루에도 수십 건이 오는 보도자료 하나하나를 그렇게 팩트체크를 물론 해야겠지만 물리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최한수 교수님 경제학자로 보시기에 또 이 관련해서 과연 또 더 전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언론사의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는. 사실은 이걸 언제 보도하느냐는 네. 사실은 이제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좀 더 책임감이 있으려면 임상시험 딱 끝났을 때죠. 이때 쓰면 거의 이견이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신청 단계. 네. 이것도 사실 언론이 면피할 방법은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 그렇지. 검증하는 거 아니고 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소개한 게 뭐가 잘못이냐. 제가 보기엔 이게 일종의 면피 저널리즘인데 네. 저는 이건 좀 무책임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전문 매체면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외국도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예, 예. 외국도 조그만 매체들은 이런 걸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개발 중이다.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네네네. 바이러스 개발 중이다. 뭐 백신 혹은 치료제. 근데 예컨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들은 안 쓰죠. 왜냐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 네. 12년 걸리고 10%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럼 사실은 우리 언론도 그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정말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기사 유형이라 예, 그렇죠. 참 비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인데 실제로 이게 홍보성 기사의 전형적인 특징이잖아요. 근데 게다가 되게 좀 이걸 기다리는 마음을 이용한 되게 좀 안 좋은 이제 그런 거죠. 네. 이 부분 이정환 대표님도 되게 많은 생각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산업부 기자도 해보고 증권부 기자도 꽤 오래 해봤지만 그 기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업무의 특성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자료가 나오면 생각 없이 써야 되는 것이죠. 공시가 발표됐거나 보도자료가 나오면 일단 써야 합니다. 그게 기자의 일이니까요. 네네. 실제 산업부 기자의 대부분은 이제 업계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요. 모든 기사가 심층 기사일 수는 없고 네. 어떨 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기사들을 상당 부분을 로봇 기사가 대체하고 있는데요. 사실 방금 그런 기사들도 네. 로봇 기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렇죠. 그런 기사들이기도 하고 앞으로 급속도로 대체될 거라고 봅니다. 증권 담당 기자들은 하루에 100건 이상 기사를 쏟아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루에 100건이요? 공시를 쭈르륵 쳐야 되는 담당 기자가 있으니까. 네네네. 어디서 뭐 했다더라. 이런 기사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네.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없고 보통 그렇게 열심히 쓸 만한 기사도 아니죠. 그냥 빨리빨리 쳐서 올려야 되는 그런 기사들이고요. 뉴스의 유통환경 변화도 여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떤 신문의 기사인지 네. 보지 않고 각각 링크 단위로 기사가 떠다닌단 말이죠. 네. 어떨 때는 정보를 툭 던질 때도 있고 단신 기사일 수도 있는데 예. 기사가 왔을 때는 이게 오랫동안 공들여 쓴 심층 기사인지 그냥 그 기업 보도자료 100개 쓴 기사인지 각각 기사 경중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냥 링크, 하나의 기사인 것이죠. 뉴스가 어떤 맥락으로 소비될지 기자와 언론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기사를 생산해내는 언론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죠. 개수로.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까지 등록됐을 때 치면 한 8,000개 이상의 8,000개요? 이상의 언론사들이 있고요. 요걸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네. 제가 이걸 나쁜 기사들, 전형적으로 나쁜 기사라고 보는 이유가 네. 첫 번째로는 반시장적이에요. 여기 저기 최한수 교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거든요. 네. 이 주식시장에 일정한 작전 세력이 개입한 듯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은 말 그대로 먹고 튀는 네. 그다음에 개미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네. 언론사들이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적어도 책임 있는 언론사라 외국에 있는 경제뉴스라든가 이런다는 책임 있는 언론사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전 세력에 의해서 희생될 수 있는 일이 뻔히 알기 때문에 안 해요. 네. 두 번째로 좀 반사회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희망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지금 네. 이런 걸 기다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만약에 가능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희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좀 정상적인 경제로 옮겨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거짓이거나 적어도 근시일 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희망의 거품이 꺼지는 거예요. 그때는 더 큰 패닉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이 희망을 이용하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행동을 한다? 네. 저는 반사회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습이 단지 양심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네. 대단히 반시장적이고 반사회적인 결과를 빚는다.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었던 마스크 정책 보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등장한 이후에 이 마스크 관련 기사가 또 한번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조국 사태 때와 맞먹는 양의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최한수 교수님,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문제 바라보는데 저희 두 가지 입장인데 일단 경제학자로서의 입장과 일반 시민으로서의 입장이 있는데요. 경제학자로서 입장이 좀 더 쓸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마스크 양이 1,000만 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렇죠. 예. 근데 온 국민 중에 5천만 중에 한 3천만이 마스크를 필요로 했으니까 예. 1대1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거의 패닉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네. 지금 이른바 사재기 분위기였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막 산 거죠. 닥친 대로 막. 예. 네. 그럼 우리가 경제학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요. 네. 예. 그럼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안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줄을 안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리고 클릭 안 하는 거죠. 하나에 10,000원 하면 누가 클릭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그게 하나의 자원 배분의 방식이에요.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어쨌든 마스크를 위해 줄을 쓰거나 클릭하는 일은 없겠죠. 근데 그리고 아마 마스크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렇대요. 예.
그런데 네.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마스크 정책에 개입해서 배급한 거죠. 네. 배급의 핵심은 줄 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배금은 줄 수밖에 네, 없죠. 줄 서는 거죠. 딴 거 방법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좀 더 기술적으로 줄을 덜 서게 할 수는 있지만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줄을 쓴다는 기사 말고 네. 다른 기사도 좀 필요했다고 보거든요. 아. 예컨대 정말 마스크를 어느 정도 빨았어야 되는 것이며 네네네네. 예컨대 지금 사실 뉴욕타임즈나 이래서 그런 기사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네. 도움이 되는 네. 기사들. 그러니까 내가 마스크가 없다는 걸 전제하에 어떤 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쓰면 아. 어떻게 써야 되고 네네네. 근데 그런 기사에 비해서 네. 이제 줄 서는 기사가 너무 많았죠. 가격 마스크가 기사가. 없다. 예. 네. 제가 보기에 그거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게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제일 좋은 기사예요. 아. 저는 온 국민이 KF94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반드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언론 보도로 보면 모든 그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와가지고 네. 마스크를 쓰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네. 나중에는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죠. 네. 마스크를 안 써야 되니까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 마스크 줄을 서는 과정도 보여주고 왜 우리는 마스크가 부족하냐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을 마스크를 사도록 줄을 1시간씩 서도록 만드는 그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스크를 사느라 1시간씩 줄을 서야 되느냐, 왜 대만은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못하느냐라는 보도 이면에는 마스크가 아니라 손을 씻어야 된다. 네. 그리고 마스크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꾸도록 만드는 보도가 필요할 텐데 네. 그게 잘 설명도 안 되고 복잡하니까 이제는 모두가 다 그냥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줄 서서 사도록 만드는 그런 기형적인 환경으로 국민들이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네. 대표님께서 지금 대만 마스크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대만의 마스크 정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실제로 어떻게 보도했는지. 네, 실제로 예.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대만 마스크 정책 관련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매일경제 3월 3일자 1인당 2매 앱으로 확인 대만 마스크 대란 피했다. 동아일보 3월 9일자 줄 서지 않고 마스크 사는 대만 비결은? 쿠키뉴스 3월 9일자 조경태 지금 대만은 마스크 한 장당 200원 우리는 한 장당 얼마씩 받나? 중앙일보 3월 10일자 마스크 품귀 때 오히려 값 내렸다. 대란 막은 대만의 비결 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예시되고 있는 이 마스크에 관련된 보도에서 정기능이라고 부르는 건 그 필수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방식의 기능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역기능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네. 과연 이제 문제 해결을 제대로 도모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불만과 불안을 부추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데서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처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더 키우게 만들고 그다음에 내가 없어도 되는 불안을 더 갖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보도들이 되게 작은 어떤 사실들을 통해서 막 이제 자꾸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실들이 제대로 체크가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시태그 팀이 네. 실제로 대만 현지의 시민 특파원을 통해서 취재해 봤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대만대 유학생 임진희입니다. 대만 현지에서는 어떻게 마스크를 구입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我是在台湾大学念书的留学生。下一位。然后我今天早上是大概9点半来这边排队，因为这个药局我昨天打电话问，他是说他是早上10点开始卖，所以我是今天早上9点半来。然后我9点半来的时候，前面已经大概有20几个人，对。然后但是买口罩的时间是很快的，就是如果像是他这样喊的很快，就是大概一个人大概买10秒钟就会换下一个人，对，所以我们算是蛮有效率的。 대만에서 판매되는 마스크는 한국 공적 마스크보다 약 7분의 1 저렴한 가격인데요. 하지만 일회용의 얇은 소재라서 한국에서 공급되는 보건용 마스크와는 품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으로만 그것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분요.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거 이런 거 옳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250개 팔아봤자 10만 원 남잖아요. 그거 400원 뛰게 하면. 그럼 이 사람들 하기 싫지 해서 뭐 건강식품 파는 게 더 낫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이 여론화 시키는 것도 더 문제인 것 같아. 어떤 여론화요? 그냥 정보만 제공해야 되지. 새로운 방법이 나올 때마다 막 뭐 자꾸 이렇게 막 부정적 시각을 가져가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마스크가 유통업체랑 약국이 보여드릴게요. 네. 이 단가예요. 이제 400원 마진이잖아요. 네. 근데 카드로 긁으시면 카드 수수료랑 그 이제 뭐 소득세인가 그거 내잖아요. 그럼 한 100원 남나? 그럴 거예요. 아. 예. 어제 봤어요, 어제 봤는데 조금 보고는 조금 실망스러웠죠. 어차피 마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고 실제 마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희도 이렇게 덜크로 올지는 예상은 못했어요. 얘기 들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올 줄은 생각도 못했고요. 근데 이렇게 오면은 어차피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급하게 이것도 이제 대부분 지금 공적 마스크 급한 것처럼 저희도 급하게 준비한 거라 뭐 가격 대비 뭐 이런 거 골라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자, 이렇게 저희 취재를 취재하다라는 목적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대만에 관련된, 뭐 대만이 잘했다든 아니면 한국이 못했다든 간에 네. 수많은 불만과 불안을 자극하는 뉴스들이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서 의미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요. 솔직히 보면은 대만과 한국 사이에 큰 차이가 잘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로 아마 채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약국도 함께 이제 취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현실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전달받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종환 대표님. 네. 아쉬운 점은 있지만 마스크에 대한 불안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고 근데 그 언론은 왜 대만 하는데 한국 이렇게 못하느냐고 계속 그 문제제기만 했었죠. 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네.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해법과 대안,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바로잡히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언론이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최한수 교수님은? 저는 뭐 이제 언론 보고 대안까지 말하나 그러면 사실 좀 너무 그런 거고요. 사실은 대안은 이제 인적 물적 지원을 갖고 있는 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다만 확실하게 조금 그 배급제의 특성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기사를 그렇죠. 썼으면, 그러니까 약국을 단 한 번이라도 가서 취재했었으면 뭐 400원 남는다 이거는 이런 기사 낮췄을 것 같거든요, 제 느낌상. 네. 사실 우리가 그 취재된 내용으로도 봤지만 약국에 계신 분들은 다 민간 업자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이 민간의 업자들이 공공의료의 체계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 취재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진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를 막 비교해보면 네. 마스크 정책이 그나마라도 성공하고 있는 건 대만하고 한국 정도다. 그리고 대만하고 한국이 그나마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네. 이 위급한 시기에 배급제라는 방식을 채택했고 약국을 공공의료 체계 안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차이들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건 존재할 수 있지만 네. 그거는 각 나라가 선택하는 어떤 방법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기사가 나왔었다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네. 바탕 취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고 네. 만약에 바탕 취재를 했어도 이렇게 기사를 냈을까라는 사실은 그런 의심이 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 프레임에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사를 못 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결국은 거의 뭐 친정 부냐 반정 부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비판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고 실제로는 사실 확인에 굉장히 게으르고 심지어는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을 낳게 된 현재 이 언론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뤄봤고요. 그렇다면 진짜 권력 감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권력 비판이란 어떤 의미를 지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해답은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색스포니스트 멜로 키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준희 교수님의 짧은 강연이 진행될 텐데요. 정준희 교수님의 강연은 평소에도 물론 알차고 재밌지만 우리 해시태그에서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어우러져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뒤에는 오늘의 감상평으로 제가 색소폰 연주를 준비했거든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준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눈 대담 그리고 토론을 연결시켜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강연의 주제는 이겁니다. 언론의 권력 비판이라는 알리바이라는 건데요. 원래 알리바이라는 말은 이제 범죄 수사 용어에서 사용이 되는 것인데 현장 부재 증명이라고 하죠. 현장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면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알리바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요, 이런 면죄부 또는 변명 또는 심지어 핑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하게 될 권력 비판이라는 알리바이라고 하는 건 권력 비판을 핑계 삼아서 또는 변명 삼아서 면죄부로 삼는 언론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론학자들이 언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이론 중에 이제 제일 많이 꼽는 것이 이제 바로 감시견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감시견 이론이라는 말로도 나오듯이 원래 이제 권력 비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권력 감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 권력의 비판은 감시의 다양한 결과물 중에 이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 감시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감시의 결과로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언론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시기는 사실 일제시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한 말에 처음 등장하긴 했지만 실제로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도 아는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 등장을 해요. 이때 등장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허가를 했겠죠. 그렇죠? 일부한테만 줬습니다. 그냥 허가 받았을까요? 당연히 검열의 대상이 됐겠고 뭔가 위험한 내용들은 유포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았겠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허가제가 폐지되는 민주주의 이후의 시기를 고려해보면 그 이전까지는 모든 언론은 사실은 허가의 대상이었고 검열의 대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 존재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그 신문들이 스스로를 권력을 비판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 부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한국의 언론의 다수는 감시견이 아니라 구호견이라고 부르는 가드독이라고 부릅니다. 권력을 지키고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언론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권력 비판 기능이라고 하는 건 소수의 양심적인 언론인 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대담에서 이제 우리가 만났던 변상욱 기자 같은 분이 바로 그 민주주의가 필요했던 그 시기에 바로 억압을 뚫고 목숨을 걸고 바로 저항했던 언론인이고 그때 권력 비판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권력 비판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단순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는 1987 영화에 나온 이야기처럼 그게 나중에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사실 하나를 발견해서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끌려가니까.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광주 항쟁이 있었던 시기에 MBC가 그때 광주 MBC가 불탔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니까. 그때 내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거를 보도해주는 언론이 어디 있는가를 찾게 됩니다. 즉, 그 당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목격한 바를 알리면 그게 바로 권력 비판의 기능에 충실한 거였었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의 권력 감시와 권력 비판은 언론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왜? 지금도 권력은 은폐시킬 수도 있고 그걸 감시해야 되고 그거를 목격한 바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언론의 존재 이유죠. 자, 그런데 과거의 권력이 이렇게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면서 언론은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요했던 언론 자유의 이념과 권력 감시 그리고 권력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부분을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 시대 때는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죠. 자, 억압적 장치라고 불렸던 허가제, 인지세, 검열은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방송 일부를 제외하고는 허가되지 않아요.
지상파 방송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다음에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등록만 하면 됩니다. 신문 다 등록하면 돼요. 인터넷 신문이 7,000개나 넘게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등록하면 됩니다. 국가는 강제적으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중지시키지 못합니다. 언론 자유를 위배하는 행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억압적인 장치가 사라졌는데 그러면 언론의 권력 비판이 어려운 일일까라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겠죠, 당연히. 그죠? 예를 들면 대통령도 세워놓고 기자회견 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안 한다 그러면 피한다라고 얘기해요. 장관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언론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언론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언론의 힘은 거기서 나와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공개된 정보가 많이 늘어났고요. 전문화가 엄청나게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기자들이 전문직이었었지만 지금은 수많은 전문가들, 기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때의 권력 비판은 그럼 어때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교하고 더 합리적인 의심을 깔고 더 명확한 증거를 갖추고 제대로 된 전문적 비판을 해야지만 권력 비판이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내가 본 바를 이야기한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맥락을 갖추고 왜 비판을 해야 되고 왜 감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득할 수 있는 권력 비판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으로는 권력 비판은 굉장히 쉬워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권력 비판은 훨씬 더 어려워진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권력 감시를 하고 권력 비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권력, 내가 비판하고 감시해야 될 권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언론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은 단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대통령만이 권력이 아니에요. 수많은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대단히 다양하고 정교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행정 권력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장관 권력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다고 얘기했죠. 이거보다 더 긴 생명을 가진 게 바로 입법 권력이에요. 국회의원 1선, 2선, 3선, 4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법 권력은 어때요? 사법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임기는 보장이 됩니다. 그들의 인사에 언론이 관여할 수 없죠. 재벌, 세습을 너무나 당연시하잖아요. 아마 재벌 권력이 제일 좋은 권력 아닐까요? 그렇죠? 종교 권력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종교의 문제를 그나마라도 덜 겪고 있었던 나라인데 실제로 중세 유럽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부패의 문제를 접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갑질. 아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일 겁니다. 여러 가지 갑질들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미시 권력들. 이거는 비판의 대상이 안 될까요? 돼야죠. 그렇죠? 권력 감시 중요합니다. 권력 비판 여전히 해야 되는 언론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권력 비판이라는 명찰만을 내걸고 실제로는 자신의 저열함을 감추고 있는 것, 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리바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튼튼하지 못함을 감추기 위한 권력 비판, 이것이 바로 현재 언론을 안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력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근거 없음과 저열함을 감추지 말라고요. 감사합니다.
TBS